안녕하세요. 푸르메 아빠 지혜있습니다. 오늘은 아이 마음속으로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불화. 부모의 불화. 아이들은 부모가 불화하면 불안하죠. 근데 부모들은 그 불화를 아이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감춥니다. 근데 아이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아도 아이들은 느낀다. 특히 뭔가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되고 아이들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진다. 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잠을 자면서도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챈다. 그리고 그것은 꿈이나 악몽, 무의식적 심상에 반영된다. 분명 의식하지 못해서 그 이미지들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혼란스러움은 똑같이 느끼게 된다. 그러나 문제의 정체를 파악하면 그것을 객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요, 사실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갈등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너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화해하고 내면을 알고 또 그렇게 그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 불안을 줄여줘야 됩니다. 안심시키자. 당신이 아이 아빠나 엄마와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며 엄마와 아빠는 영원히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자. 이혼 사실도 그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혼을 사실 얘기해 주면 망설여지잖아요. 이것도 내 아이가 나 때문에 또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까. 그렇게 망설이는 중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아이에게 알리고 아이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다. 예고 없이 부모의 이혼에 맞닥뜨린 아이는 부모와 미리 이야기를 나눈 아이보다 더 혼란스러워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자, 그런데 왜 아이에게 말을 안 해줄까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이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의 감정을 대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얘기하면은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까, 이게 사실 두렵다는 얘기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 감정을 만나는 게 사실 두렵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또는 터무니없는 지적을 감당하기 싫은 것이다. 아이들의 평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망설임 뒤에는 아이에 대한 죄의식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 이혼이 아이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믿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요, 아이들한테 진실을 얘기 안 해주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모의 불화라든가 다툼이라든가 권력 싸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 행동 때문에 이것을 감추고 있으면 나중에 심리 치료를 받을 때 그것을 털어놓게 된다는 거죠. 자, 관계라는 거는요, 그것을 감출 때 파괴되는 거지. 그것을 이렇게 솔직히 얘기했을 때, 솔직히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분노와 슬픔,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은 그런 것이 불가능할 때 관계가 나빠지는 거지. 그런 걸 표현할 때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감추면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감추게 됩니다. 이혼은 아이에게 트라우마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상처는 많이 주겠죠. 그리고 충격도 주겠죠. 그러나 그 깊은 것은 뭐냐면 부모가 이혼했을 때 그 이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장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에 대한 배려 없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혼 후에 어떤 것인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갖는 의무 중 아이를 제대로 부양하고 보호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부모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혼이 부모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이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 이전에 물론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내면을 알지 못하고 이혼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자기 내면을 봤는데도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혼이 그분한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행복하면 서로가 행복한다면 또 아이들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기가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 이혼은 그 자체로는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 분노나 두려움, 슬픔에 대한 금기, 감정을 억압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이혼을 트라우마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혼에 관한 부분뿐 아니라 아빠가 또,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우상화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그리고 아빠가 아이를 안 보려고 그러는데, 참 아빠라는 입장이 편한 게 사실이다. 자주 접할 수 없다 보니 이상화되기 때문이다. 부재는 비판과 문제 제기를 피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상화가 됩니다. 없기 때문에 우상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라고 말한다. 집에 계실 때는 없었죠. 근데 아이들은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실에 관한 부분들이 과연 아빠가 나를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 결국 다시 묻는 거는 아빠가 자기 자신을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를 묻게 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여된 절대 권력의 이미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이 말이 아까 제가 했던 말이, 그녀는 몸과 마음을 바쳤던 성령 같은 어머니와 신 같은 존재였던 아버지를 두었는데 정작 자신은 왜 그토록 우울하고 삶에 수동적이었으며 타인에게 복종하고 불행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에게는 진정한 부모가 필요한 거지 완벽한 부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상화된 이미지보다는 아이 인격 형성에 훨씬 더 건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를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거.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 것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 훨씬 더 건강을 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게요, 부모가 이 감정을 이렇게 공감 안 해주면은요, 허락되지 않는 감정은 안 느낀죠. 근데 감정은 감각을 통해 느끼기 때문에 감각도 못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아픈 거 아니야, 주사 맞으면 아픈 거 아니야, 이래서 아이들한테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이 감각을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부모가 표현하도록 허락한 그 감각만 느낀다라는 거죠. 진짜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거를 차단시켜버리니까 통증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통증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고픈지 안 고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비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이는 표현하도록 허락받은 것만 표현한다. 부모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아이는 통증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운다. 아이는 고통 속에 갇히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울지 않고 잘 참는다고 아이를 칭찬하면 안 된다. 간호사가 아이에게 씩씩해지라 하거나 주사를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야기하자. 아프다라고. 내 몸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너니까 어디가 아프고 아프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라고 아이에게 말해주자. 네 감각이 맞다라는 거죠. 아이가 울고 신음소리를 내고 심하게 아프다면 비명도 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의사나 간호사가 당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참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그럼 의사들 와가지고 그럼 너 안 착한 아이야 이런 부모들이 그 아이 보호 못합니다. 해줘야 돼요. 중요한 건 내 아이죠. 내 아이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이제 희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생.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소용없다. 희생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엄마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어가서 해주는 게 희생입니다. 좋은 이미지라는, 사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부모의 한계를 넘어가면서까지 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희생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받기 위해서 주는 그 이미지에 관한 이 부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희생하는 부모 밑에는 반드시 분노가 있고, 그 분노, 희생하는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식을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부모가 저렇게 나한테 잘하는데 나는 부모의 보답을 해야 되는데 난 그걸 못하네. 그래서 오히려 더 막 나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죄의식에 들어가서 꼼짝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신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는 얻는 게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얻지만 자신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줄 때 가진 걸 아는데, 희생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받아야만 내가 줄 수 있어.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희생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너한테 주면 나는 뺏기는 게 있어. 이 마음이 있거든요. 당신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책임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자라면 당신의 희생은 아이에게 답답한 감옥이 될 것이고, 당신은 틀림없이 아이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희생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네가 나한테 그 기대를 못 미쳤잖아. 그러니까 원망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원망은 아이한테 너무 큰 짐이 돼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는요, 이게 희생하는 부모한테 자란 사람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요, 어떤지 아세요? 속에 있는 이 적대감이라든가 이 분노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부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속마음 속에서는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반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멀어지려 하죠. 이거 아빠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꼭 부모한테,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고 하는 게 누굴 통해서 잘하라 그러냐면 꼭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잘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도. 자, 희생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희생은 종종 보답을 바라게 된다. 부모가 보답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아이는 부모의 헌신이, 지금 부모가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였다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게 된다. 희생에 따른 좌절을 느끼지 않으려는 여성들에게는 과잉 보상 작용이 일어날 때가 많다. 이게 과잉 보상을 합니다. 이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중심을 맞추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과잉 보호하며 과도하게 집착하고 자신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 한다. 그래서 무엇인지 주려 하고 아이들이 바라는 건 무엇이든지 만족시키려 한다. 그러면서 아이에게는 독립심을 빼앗고, 그러면 아이들은요, 당연히 부모가 다 해주니까, 부모가 좋은 이미지를 지금 받고 싶어 한다라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더 죄의식을 가져서 더 나는 못해 이렇게 함으로써 독립에 관한 것들을 지연시킨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화를 금기시하는 거다. 그 자신이 근데 사실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금기하니까 누가 대신 이 분노를 가져갔냐면 아이들이 분노를 대신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분노를 대신 표현할 때는 괴물 같은 그냥 막 떼쓰고 이렇게 그거 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고, 아니면 죄의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은 그냥 조용히 말없이 그렇게 착한 아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내면에 억압된 분노는 매우 강렬하다. 그 분노는 강렬한 무의식적 분노가 되어 아이에게 쌓이고 언젠가는 바깥으로 폭발하거나 아이 스스로 희생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자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참... 네.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고요.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사랑임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풀미 엄마가 한 말이 맞아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나에게는 중요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라는 것들이 나한테는 오히려 더 보람 있었고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 희생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아이는 부모의 상처를 어루만지려 한다. 엄마나 아빠가 우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행하면 그것을 드러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느끼고 어루만져 주려 한다. 아이들은요 알아요. 희생하는 부모들은 사실은 해주면서도 귀찮습니다. 성가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주 부모가 나를 성가셔 했네라를 의식에서는 감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에는 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어렴풋하게나마 자신이 성가신 존재라고 느껴서 뭘 해달라고 조르는 법이 없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고 보는 거죠. 늘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래야만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부지런히 뭔가를 해주는데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아이는 반드시 눈치채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다. 엄마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이유를 말했다면 아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는요,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그런 말 해주지 마라. 부모의 근데 지금의 이 심리적인 그 성향은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함께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짐을 져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아이들에게 설명만 해주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설명만 해주면 아이들은 안심하는데 자기들이 받았던 인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막연한 감정 안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데 이것을 언어로 잡아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것이 구조화돼 버립니다.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빛이 들어오면 그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아이가 부모와는 다른 독립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아이가 지나치게 부모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런 거예요. 비밀은 독과 같다. 즐거웠던 일도 이야기하고 슬펐던 얘기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반복하죠. 이게 참 반복한다는 거. 저도요, 우리 집에서요, 이게 가난이라는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항상 가족들만 모이면 그때 이렇게 굶었어, 저렇게 굶었어, 늘 술만 먹으면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가족 전체가 울고, 나중에 봤더니 그 안에 있었던 과거의 그 상처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당신의 삶에서 얻었던 시간을 외면하지 말자. 당신이 침묵하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나중에 아이가 당신 같은 전체를 밟는 것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같은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아니면 성폭행을 당한 여자를 만나거나 그 나이 또래의 여자에게 성폭행을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 나이가 되면 그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당신 같은 전철을 밟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거요. 네. 파산을 하고 감옥에 가고 성적이 부진하고 당신을 못 살게 굴고 매를 들 때까지 장난을 칠 것이다. 이 반복의 과정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내면으로 느끼고 당신을 이해하고 똑같은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만 해도 당신의 경험을 말로 꺼내기만 해도 아이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새 코칭을 하면서 치유하는 엄마들은 그래서요, 자신의 짐을 덜어놓고 치유 과정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 부모가 이걸 털어놓기 시작하고 부모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엄마나 그때 엄마가 이렇게 아팠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그 자기를 얘기를 털어놓음으로써 또한 그 아이도 치유하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제가 배우려 깊은 사랑의 4가지 분별 기준 중에서 눈빛, 경청, 귀를 기울이자,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함께 몸 비비며 놀아주기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자. 예. 아이가 입을 때리면 아무런 평가 없이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들어주고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예. 솔직히 말해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중립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해결책이나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 그런데 공감은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감정과 함께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안심을 시키고 감정을 달래고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감정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거요, 내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감정에, 아이가 하는 감정에 그대로 귀 기울이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부모인 당신이 그리고 성장했고 당신이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에 관한 이 감정을 용기 있게 대면하고 풀어냄으로써 그 아이의 말에 귀 그대로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명령, 위협, 설교, 교훈, 조언, 비판, 모욕, 죄책감을 안기는 것뿐만 아니라 칭찬, 지나치게 안심하기, 기분 전환시키 등도 삼가야 된다. 이게 이제 부모 PET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칭찬도 이게 뭐를 움직이기 위한 칭찬을 합니다. 조정하기 위한 칭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감정 표현이 환영받지 못할 일이며 스스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부모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매번 부모가 아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독립심을 기를 기회를 빼앗게 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마다 아이는 모욕당하고 느끼고 위축된다. 설명하고 계속 그거 하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의 메아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모습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게 하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것이다. 귀 기울이자는 거죠. 그 귀 기울인 것은 그냥 건성으로 기울인 게 아니라 온 몸이, 온 마음이 귀 기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는 당신의 연민이 필요하다. 자기가 느끼는 걸 당신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주길 바라고 자기가 겪는 일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렇다고 당신과 함께 빠져들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눈물을 보인다면 아이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 물러설 것이다. 듣다가 엄마 먼저 울어요. 그러면 아이가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자기 감정에 관한 부분들. 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를 해결을 하지 말고 아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도록 돕자. 마치 물을 담는 그릇이 된 것처럼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자. 아이가 갖는 감정의 그릇이 되어주자. 감정을 막지 말고 아이가 감정을 쏟아내도록 돕자. 그리고 아이에게 두려움이나 화, 슬픔을 보이지 말고 온화함만 드러내자. 아이와 연대감을 보여주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신뢰를 보내자. 그렇다고 감정을 감추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여러 가지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자. 왜가 이런 것들 그건 제가 이전에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 가지 지금 감정에 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요. 이거 14번에 걸쳐서 아이 마음속으로 아이의 어떤 욕구가 뭔지 감정이 뭔지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희생하지 말자라는 부분부터 또 자기 내면의 분노가 억압되기 때문에 아이가 그 분노를 습득한다. 의식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무의식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궁극에 가서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행복하자. 부모가 감정을 표현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요. 아이 마음속으로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강연들은 이 호모 스피리투스입니다. 호모 스피리투스 두꺼워요. 제가 이거 지금 13번째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글자 2013년서부터 시작해서 2019년 13번째입니다. 이 13번의
읽는 과정 속에서 내용이 만만치 않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고요.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특히 인간의 구조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이것만큼 잘 펴낸 책이 없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고요. 지금까지 14번에 걸친 강연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